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사연을 써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태풍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잔잔한 호수처럼 큰 파문 없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굴곡도 있어야 하고 실패도 있어야 살아가는 원동력을 더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몰아치는 태풍처럼 너무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휘몰아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한다.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제 마음을 달래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옛 이야기를 아시겠죠? 어렸을 때 울며 신치던 평강공주는 왕이던 아버지께 계속 울면 커서 바보온달에 시집 보낸다는 말을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평강공주는 홍수가 찬 나이가 되자 귀족의 시집을 보내려던 아버지께 정말로 바보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발해국과 결혼한 평강공주는 평화롭게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지도하며 똑똑한 온달로 변모시켜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는 이후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행복 뒤에는 더 이야기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와 제 남편과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생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에 말하는 대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시었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강남에 위치한 건물 부자였죠. 이미 강남에 집이 있었고 거기서 외동딸로 태어나 전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 때는 동기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바빠하며 저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부모님을 어리석게 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민정아, 남들 앞에서 돈을 자랑하는 건 절대 안 돼.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여유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면 결코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엄마. 명심하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해. 커도 귀에 딱지가 안 붙을 정도로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항상 명심하며 살았고 전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해 어머니의 가게에서 해외에서 액세서리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어. 민정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슬슬 시내에서 만나러 다녀야겠다. 옛날처럼 너무 촌스러워. 운명처럼 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냐? 결혼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 친구 자영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던데 만나보는 게 어때? 서울대 경영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S전자에 다니는 사람이래. 일단 만나보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알겠지만 한 번 굳어지면 두 번째 시간이 편하겠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에포트 1층 카페로 늦지 않게 가야 해. 알았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소개팅 상대는 매우 지루했고 자기만 칭찬하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민정 씨는 유럽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대학생 때 방학할 때마다 한 번씩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겨울에 다녀온 로마와 밀라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피렌체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베니스를 가보지 않았는데 베니스에 가면 자랑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아, 차가워.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매니저 나오라 그래. 괜찮아요. 옷이 젖었을 뿐이에요. 너무 소란스럽게. 그러지 말아요.
제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중심을 잃고 찬물을 제 치마에 쏟고 말았죠. 모를 소리를 치고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소개팅 남자를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란스럽게 굴었죠. 그리고 직원에게 괜찮다고 말하려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제가 30년 가까이 기다렸던 이상형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바보 온달입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과 깨끗한 피부, 앞에 앉아있는 소개팅 남성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까지. 좀 그런 모습에서 호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반짝이는 김은성이란 이름을 빠르게 외웠고 다음날 세탁비 명목으로 은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해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에 제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은성 씨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은 은성 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호텔에서 생활비와 학비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은성 씨가 별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날에도 은성 씨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려 하셨죠. 너는 왜 애써 고생하려고 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남자들이 많은데요. 그럼 엄마는 아빠의 조건만 보고 사랑 없이 결혼했어. 이 사람도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인성 있는 사람이라고 봐. 내가 이 사람을 교수로 만들고 말 거야? 반대하는 시댁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 둘을 홀로 키우신 시어머니는 남편과 그의 동생을 애지중지 키우셨어. 고생 한 번 하나 내가 무슨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어? 엄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금방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잘해요. 야무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철없이 자랐을 거라고 늘 생각하셨죠. 결혼 후에도 제가 뭘 해도 늘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잡채는 채소를 이렇게 길게 썰어 넣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간장을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색이 너무 검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어머님, 잡채는 소금보다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더 맛있어요. 형님이 일부러 맛간장까지 준비하는데 한 입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 어려웠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보다 3년 일찍 결혼한 서방님의 아내인 바로 동서였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서는 자매가 없는 저에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과일은 제가 깎을 테니까 뒷정리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얼른 어머님 후식 챙겨 드려주세요. 어찌나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지. 그때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전 외국에서 석사과정의 발길을 옮기길 원했지만 남편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늘 공부하느라 바쁜 남편 없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은 어떤 이유로 트집을 잡으실까? 또 어떤 잔소리를 하실까요? 늘 두려웠죠. 하지만 동서 덕분에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신경 쓰면서 남편의 교수 등용을 돕기 위해 힘을 다 쏟았죠. 남편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제가 모두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였지만 옷과 소품까지 파는 곳으로 확장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매일 같은 학식이 싫다고 생각하여 남편을 위해 점심 도시락과 간식까지 챙겨주고 늦게 끝나든 일찍 끝나든 항상 남편을 데리러 가곤 했죠.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교수 부인이 아무나 되는 건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고 고생인 줄 모르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연구에 힘쏟으세요. 이제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해. 하지만 제 부모님은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시죠.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김서방 교수가 못 되었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너를 위해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엄마야, 난 지금도 편하고 행복해.
그리고 이 사람 머리 좋은 거 엄마도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 엄마도 기다려. 이 사람 금방 올 거야. 부교수가 아닌 정교수로 임명될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남편은 드디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여보. 역시 내 사랑은 해낼 줄 알았어. 다 너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나 중간에 분명 포기했을 거야. 내가 끝까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민정아. 정말 대단해. 어질러서 때려줘. 절들고 빙글빙글 도는 남편의 즐거움과 기쁨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마침내 교수가 된 남편을 보고 드디어 인정하셨어요. 물론 우리 딸이 자네에 대한 선택을 내리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교수가 되지 못했겠지만 그만큼 김서방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도 있는 것이야. 대신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절대 안 돼. 어쨌든 교수로 임명된 거 정말 축하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댁 가까이 살았던 저와 남편은 남편이 교수가 되자마자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아파트 구조가 이게 뭐냐, 쓸데없이 현실은 왜 있는가. 현실 때문에 거실이 더 좁아졌잖아. 아, 콜라도 어디서 이런 아파트를 골라서 어머니? 그래도 수납 공간은 훨씬 많잖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책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은 곳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형님. 동서란 말이 맞아, 어머님. 아무래도 이런 사람 서재를 꾸며주려다 보니 물건을 넣을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와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어머님. 뭘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쌓고 싶은 거면 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셨죠. 저도 참고들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날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가 제가 많이 달래줬어요. 나 동서 없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을지도 몰라. 항상 고마워요. 형님, 어머님도 형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하나 이상의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하셨어요. 밥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거기로 집어넣는다든지, 금이 가려면 밥맛이 좋아진다고 이런 것들을 배운 천박한 모습만 보여드려서 단골 손님께 고급한 식기 세트와 숟가락 세트를 선물 받아서 손님들께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역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이런 거를 가져와서 너를 좋게 보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식기로 음식을 대접하시면 좋겠죠. 전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장인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니 정말 섬세해요. 이런 그릇에 식사를 대접받으면 기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첫째한테 물어봤는데 둘 다 시끄러워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전 동서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으신 거야? 난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그냥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잖아. 맛없다.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형님,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더 심하게 오버해서 노력하려 하지 마세요. 형님, 형님만 기운 빠지세요. 저도 사실 반포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동서가 없었으면 이미 숨이 막히고 죽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형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아, 참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요즘 식혜를 담그는데 푹 빠져서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식혜고 이건 단호박 식혜예요. 아주버님하고 같이 드세요. 어쩜 이렇게 다 잘하는 게 없죠? 고마워요. 잘 드세요.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고요.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부터 장미꽃잎이 적셔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다 뭐야? 하고 장미꽃잎으로 만들어진 꽃길을 따라 들어가니 거실은 천성이 넘는 장미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꽃길만 걷게 해줄게. 당신 덕분에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사랑해. 여보, 이거 다 당신이 준비한 거야? 우리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어때?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죠. 아, 이런 걸 누가 싫어하지 않겠죠.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는 향기로운 장미생화의 향기와 그 향기 속에서 함께 있는 나와 우리 남편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잊게 해주는 남편의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내 품에 안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늦었지만 당신에게 다시 한번 하는 프로포즈야. 여보, 그렇게 눈물이 나죠. 무릎을 꿇은 남편은 다이아몬드가 크게 박힌 반지를 선물했고 그 반지는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학회로 외국을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사왔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경우에도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교수가 될 때까지 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음을 얘기했죠. 그러나 주변의 다른 교수들은 제가 현대판 평강공주와 온달 왕자라고 놀리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가 상장되면서 우리 친정은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분이 먼저 증여되는 절차를 밟았고 저 또한 부자가 되었죠. 이를 기념하여 5억짜리 슈퍼카를 구매했습니다. 그 차는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몰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신이 나진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형님, 저 형님이 차를 몰고 기분 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응, 신나게 몰아왔어요. 동서가 제 슈퍼카를 몰고 싶어 해서 전 흔쾌히 차를 동서에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끼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차가 전복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서를 보고 119와 112에 전복된 차를 신고한 후 근처로 달려가 뵈서 매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을 잃은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외쳤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심각한 사고 현장을 보고 신고해 주어서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 안에 제 동생이 있어요. 제발 빨리 꺼내주세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빨리 구조하겠습니다.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소리쳤습니다. 믿기 힘든 신을 찾으며 빌었어요. 제발 우리 착한 동생을 살려주세요. 하늘로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비켜주세요. 다행히 무사히 구출된 동생은 구급차에 실렸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는 동생은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첫 번째 주인이었나요? 네, 동서가 제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차를 막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큰 소리가 나서 너무 놀라 나갔더니 동서가 탄 제 차가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은 들고 운전했나요? 네, 1순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후 동서가 차를 운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차를 정비한 적이 언제인가요? 차를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차는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와 다른 모든 것들을 확인한 후 다시 찾아올게요. 사고가 난 차는 단 하나입니다. 동서는 다른 차와 부딪힌 게 아니라 혼자 전복했어요. 그 사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나온 동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눈만 감고 있는 동서를 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동서를 살려주세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면 반칙이에요. 제 동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동서를 살려주세요. 동서 눈 좀 떠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사이 서방님과 저의 남편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여보. 형수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갔다며 우리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 내 차를 타보고 싶다며 차를 빌려줬는데 차를 운전해서 나가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우리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횟집 앞에서 차가 뒤집혔는데 말을 해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대체 나 혼자 한 달도 안 된 차가 왜 갑자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요? 그럼 나 동생이랑 서방님께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간 계속해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둘째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울음소리를 지른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분명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게 차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을 쳤는지. 차량 점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동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즉시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리를 뜬 제 남편이 급하게 뒤쫓아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괜찮아요. 알겠어요. 재수 씨.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겠어요. 전 남편의 괜찮다는 말에 눈물부터 흘렸어요. 다리가 너무 떨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때문이에요. 제가 동서에게 차만 빌려주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떡할까요? 나는 서방님과 동서 씨에게 너무 미안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당신이 그 자리에 눕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 걱정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에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대답에 전치가 떨렸어요. 맞아요. 만약 내가 끌고 나갔다면 이 사고는 내가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동서가 생사의 경계에 있어 싸우고 있는데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동서랑 서방님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당신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재수씨가 깨어났을 때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수업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부교수랑 조교에 맡겨둔 상태예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수업을 듣고 가야 해요. 혼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제 말로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죠.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서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타들어가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 기억나요? 동서가 힘들 때마다 별 문제 아니라고 잊으라고 옆에서 위로해줬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동서가 해준 말을 생각하며 동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동서가 저번에 준 쉽게 다 마시도록 하겠다고 알았죠.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민정 씨 맞으세요? 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사고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블랙박스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이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고의 원인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차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선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릴 수 있는 것인가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혹시 주변에 원한을 품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시어머니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경찰과 전화를 끊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맞아요. 어머니죠. 어머니가 날 죽이려고 일부러 차에 장난을 쳤어.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제 차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했잖아. 난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생사람 잡지 마. 어머님은 평소에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산다고 늘 무시하셨죠. 이런 나가 돈을 더 많이 벌자 100억대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눈꼴이 오셨겠어요. 이게 뚫린 잎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뭘 해도 전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늘 잔소리에 화까지 내셨잖아요. 대체 어머님이 제가 한 일 중에 마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 참 결혼할 때 예단 준비부터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절 아예 치워버릴 생각으로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없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라. 그래 너 마음에 들어 한 적 없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행동도 싫고 교수 마누라랍시고 으스대고 다니는 꼴싸도 나왔어요.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다니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교수 아들은 누가 만들었나요? 어머님이 10원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다면 내가 남편을 교수 만들기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람이 정말 고생한다고 도시락 한 번 싸주신 적이 없죠. 아무리 싫어도 본인 아들까지 싫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것도 모자라 이제 제가 죽이려고까지 하신 거예요. 제 앞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죽이지 못한 저리 다시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실까 두렵기도 하고 몸이 덜덜 떨립니다. 제가 죽으면 어쩌려고 했는데 동서가 그러게 되어서 아쉬워하시겠죠. 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한번 제대로 죽여보세요네. 죽여보라고요.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게 말이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대체 누가 그랬냐고요?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 했는데 동생이 대신 화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나를 싫어하셨고 누나처럼 여기곤 했잖아요. 동생이 사고 나기 며칠 전에도 어머님은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옷의 박음질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며 그냥 던지셨잖아요. 도대체 어머님은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시는 거 아니면 어떡해요? 사사건건 모두 트집을 잡으려 하시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동안 저가 선물로 드린 물건들 중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이거 전부 내가 내게 준 것들이야? 넌 예쁘다고 생각해. 그 물건들은 모두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다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네요. 그 물건들은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며 어머님께서 소중하시기 때문에 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드렸던 거라고요. 그러나 어머님은 고마워하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신 거죠.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건으로 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만히 보니 저와 이 사람이 이혼할 것 같진 않고 그럴 바에는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아무리 싫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어휴, 이게 보자니까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범인이 누군지 금방 밝혀지겠죠. 그때 가서 보자고요. 어머님, 전 가방을 챙겨 시댁을 그대로 떠나겠습니다. 나왔더니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이것저것 챙겨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동서는 여전히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동서를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 앞에서 늘 서성거리며 동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동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요, 형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방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다 제 탓이에요. 사고가 없었다면 동서가 아니라 저가 이 침대에 누워 있을 텐데요. 너무 죄송해요, 서방님. 우리 집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날 겁니다. 그날 차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할 것이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니 금방 범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님과 드런드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삑삑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난 곳은 동서의 침대였고
놀란 처와 서방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으며 중환자실에 있던 담당 선생님들도 동서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동서가 무사히 깨어나서 저를 보며 형님이라고 불러줬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난리를 쳤던 이후로 어머님은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서방님과 제 남편에게 전화해 동서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무섭게 도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정 씨의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며 전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잡힌 것 같구나. 그게 시어머니든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사고 전날 아파트 주차장 CCTV입니다. 우리 남편인데 저 여자는 남편의 후배이자 남편의 대학 동료인 분을 아시나요? 남편과 함께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이어지는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설마 여기 영상 속 두 사람이 민정 씨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적으로 고장낸 것 같습니다. 경찰의 진술과 영상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남편과 남편의 동료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전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거 당신이 앉은마자 확실해? 아니지. 당신은 그냥 내 차가 잘 있나 확인했을 뿐이잖아. 그치? 당장 아니라고 대답해. 맞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대체 왜? 돈 때문에 그랬다. 돈 때문에. 당신이 많이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그랬어.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했다고. 전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고생하고 있는 동서의 얼굴이 떠올라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대학 교수야. 이런. 미친놈이 어떤 학생을 가르치려 하니 내 돈이 그렇게 탐났다. 당신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서를 보고 무슨 생각했나요?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동서가 그렇게 되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필 그 타이밍에 눈치도 없이 당신의 동서가 당신의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우리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요. 안 그랬으면 당신의 재산과 보험금까지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야말로 왜 여기에 휘말려서 불쌍하게 이러고 경찰서에 앉아 있느냐? 원래 사랑은 서로를 희생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랑에 대해 알아요. 돈만 받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교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신 같은 여성을 이끌고 사는 교수님은 매우 불쌍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단단히 알고 있어. 저 인간은 정자가 없으니까 애가 타고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저자들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책하고 있어.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당신은 우리 교수님의 외피만 가져온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은 나에게 있으니 그것에 만족해야 해요. 제 말을 알겠죠? 교수님, 남편 놈은 부교수의 말에 부인도 하지 않고 그저 애틋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경찰서에서 소란 피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두 인간이 꼴깝다는 걸 보니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 생각이 들자마자 부교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머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었습니다. 떳떳하지도 못한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데리고 산 건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수갑이 채워지는 손으로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손발이 자유로운 전이 부교수가 함부로요. 입부터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너 말 잘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 인간을 손잡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난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그러니 알아. 감히 내가 키운 온다를 가르쳐서 내 행세를 해? 그래서 좋았니? 내 차에 브레이크 선 차를 때 쾌감을 느꼈어. 아주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와서 내 차를 건들고 있던데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들. 경찰들이 달려와 나와 부교수를 떼어놓았지만 전 참지 않고 이번에는 남편 녀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남편의 중요한 부위를 발로 차고 꾹 눌러버렸는데 일단 쓸모없는 거 왜 달고 다니냐. 그래도 내 기쁨에 도움이 되었나 봐. 제가 정신나간 A에 대해 언급한 걸 보니까 난 끝까지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걸 다 보고 죽을 거야. 배신자야. 재판 때 내가 그동안 너를 교수로 만들려고 바친 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지 생각 중이야.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전 경찰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있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첫째야, 어머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가진 점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그동안 살인자를 키우고 계셨네요. 당신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게 군 거잖아. 당신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당신 아들은 바람까지 피면서 아내의 목숨을 빼앗아 돈을 차지하려 했고 당신 둘째 아들은 형 때문에 아내를 잃게 생겼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시어머니는 제가 토로하는 문제점을 들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민정아,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남편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살인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 와서 저렇게 부르다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아내를 죽이기 위해 아내의 차를 망가뜨렸고 그 차를 저 대신 타고 나간 동서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용서는 저 말고 남편과 동서에게 구하세요. 제가 당신과 당신 아들을 용서해야 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정말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동서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나 열심히 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지만 전 무시하고 동서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소식을 들었는지 망연자실하게 병원 복도에 앉아 있더군요. 이게 다 형이 그랬다고 해요. 네, 형이 형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꾸몄다고 해요. 네, 그런데 동서가 첩대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겁도 없이 저지를 수가 있죠. 형이 제 아내를 걱정했던 건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형수님 대신 저희 아내가 화를 입어서였어요. 그런 거였군요. 저는 서방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과 남편의 부교수의 재판이 열렸고 그 결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망을 내리시고 두 사람은 항소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성한 재판장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디서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원에서 오랜만에 시어머니도 만났지만 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살인자의 엄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도 더는 제 가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 아들이 억울하게 형을 받은 것에 대해 뭔가 얘기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쓴 거야 말야 그러든 안 하든 내 변호사가 함께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항소하더라도 형이 크게 줄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살인을 계획했는지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심히 가세요. 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상쾌하게 재판 결과를 들고 나 당연히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서 형님. 왜 힘들 때일수록 일어나 있지 않고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동서는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동서가 처음 깨어났던 날 정말 안 보였는지 서방님과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위험한 고비를 다 넘기고 깨어난 동서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0년이 걸린다니 겨우 10년이에요. 그 와중에 항소하겠대. 웃기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부터 제 정신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정말 미친 사람들이네요. 반성문도 한 장도 안 썼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도 구구절절 반성문 몇 장씩 써서 판사님께 보여주던데. 인간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항소하겠다고 하더라. 정신 못 차렸네요. 정신 못 차렸어. 아 참, 집에서 이거 챙겨서 동서. 어머, 이거 제가 형님께 드렸던 식혜잖아요. 이거 다 먹기 전에 동서 깨어나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통했나 봐.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다 나면 형님 식혜부터 해드릴게요. 나 기대한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담겨 있습니다. 알겠어. 동서는 재활치료가 남아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어요. 두 발로 서서 병실을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처음에는 홀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었거든요. 이제는 재활치료를 통해 팔과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어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자 2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얌전히 형량을 살다 나오기로 했어요. 현실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한때 제 바보였던 전 남편은 돈과 여자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동서가 크게 다쳤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동화나 설화의 결말처럼 모두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동 덕분에 계속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제 동화는 비록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은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힘내서 잘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